여러분, 5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에는 1차 과제물과 중간고사 과제를 드렸는데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요? 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 활용할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시키려는 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남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좀 더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향후 3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나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혹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조직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정한 일, 직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면 보고서도 작성하게 되고 때론 발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과 PPT 프로그램을 활용한 컴퓨터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과제를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찰윤리 과목 수업을 위해 강의 전반부에 경찰과 윤리 중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리, 즉 도덕적 문제는 철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에 동서양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동서양 철학자들이 철학적 키워드를 알아보았죠. 오늘은 철학자들의 주장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여 일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 철학적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둘째,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 셋째, 정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윤리를 다루는 핵심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인간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신과 물질, 즉 영혼과 몸의 관계는 어떠한가? 합리론과 경험론은 어떻게 다른가? 좋음과 옳음의 윤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등입니다. 이 중 인간 본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핵심 논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철학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한 뼘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둘째,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 셋째, 정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죠.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윤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원불멸의 실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실제의 세계에 근원하는 보편타당한 법칙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주장이 절대론적 윤리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근거가 되는 이론이죠.
반면에 상대론적 윤리설은 이러한 윤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분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인간이 행동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론적 윤리설은 인간이면 행복이나 쾌락과 같은 목적을 실행하는데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고 후자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정의론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체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분배의 원리에 주목하게 되었고, 새롭게 정의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 중 존 롤스의 정의론을 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절대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은 보편 타당한 원칙, 윤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롤스의 정의론 또한 의무론적 윤리설을 입장에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즉, 옳음에 위반되는 선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각 이론들을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윤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고대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형상 또는 본성을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 무엇을 이성으로 보았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죠. 따라서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률이 있으며 그 도덕률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인의를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중용의 덕을 추구할 때 행복이 실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 이를 종합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사람은 도덕률을 절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론적 윤리설 및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 주창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론적 윤리설은 과학적 연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사례를 검토하면서 제기됩니다. 인간 생활의 규범인 윤리는 선험적으로,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의 기본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종교적 세계관입니다. 영원불멸의 실제 세계에 근원한 보편타당한 법칙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목적론과 칸트가 주장한 법칙론으로 구분됩니다. 목적론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반면, 법칙론은 인간에겐 누구나 지켜야 할 행위 법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은 삶은 뚜렷한 목적 또는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동기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동기론적 윤리설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이데아, 진리를 주장한 플라톤, 행복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선천적 본성인 사덕을 주장한 맹자, 보편타당한 양심을 제기한 칸트, 절대정신을 주장한 헤겔 등이 있습니다. 상대론적 윤리설은 현실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로 가치로 보는 절대론적 윤리설에 반해서 인간의 선악 구분은 감정의 산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대상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또한 실증적 연구에 따라 인간 생활 규범 윤리가 각 문화,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윤리는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자는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과 밀이며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 윤리는 사회에 따라 진화한다는 스펜서, 윤리는 생활 규범이라는 듀이, 심리학적 가치론을 주장한 페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두 주장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윤리설은 초경험적, 초현실적 세계를 인정하며 영혼 불멸한 독자적 실제성을 인정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인생 목적이 또한 행동 법칙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 규범의 당위성, 보편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 가치를 찾는 과정 중심으로 윤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옳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론적 윤리설은 윤리 규범이 사회의 목표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윤리설인 거죠. 사회나 문화에 따라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간섭화되어 윤리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 규범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며 결과가 좋으면 선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중시하게 되고 이를 가치 상대주의라 부릅니다. 이제 각 이론들의 장점과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은 사회 또는 인간이 따라야 할 목표나 가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지향적이므로 가치 판단이 명료하고 도덕적 권위 수립이 용이하며 이를 사회 질서에 유지하는 데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분히 공동체적 사회에 걸맞는 윤리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적이란 의미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에 대한 비판은 윤리 규범의 절대적 기준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논리적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덕 원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또한 도덕의 문제를 개인 양심이라는 내면적 문제에 국한되는 한계를 지닌다고 합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은 불완전한 도덕 현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에서 양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문제를 성리학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은 리와 기를 통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구명하려 합니다. 퇴계는 하늘의 이치가 인간에게 내재된 것을 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 리와 인간의 성을 합쳐서 이성이 된 거죠. 퇴계는 우주 원리인 이기론을 인간 본성 구명을 위해 심성론으로 바꾸어 주장합니다. 마음의 문제로 본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경함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로적 윤리설은 윤리규범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윤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윤리설은 윤리의 규범이 없다 보니 윤리를 통한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기가 힘들고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성과 목적론적 윤리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 기준을 동기로 볼 것인가, 결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는 절대론적 윤리설을 주장했던 칸트와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벤담을 들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식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선이라고 하여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였으며, 반면에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라고 하여 과정보다는 행위, 결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좀 구분해서 볼까요? 의무론적 윤리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 즉 옳음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행위 판단의 기준은 도덕 법칙, 즉 도덕률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법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의무론적 윤리설은 그 특징으로 인하여 동기주의, 법칙주의, 절대주의, 형식주의라 부릅니다. 이 윤리설이 갖는 고민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칙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설은 옳음 대신에 잘 사는 것, 즉 옳음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죠. 행위 판단의 기준은 일의 효용성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결과주의, 목적주의, 상대주의, 자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윤리설은 어떻게 하면 최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다르죠. 이제 두 이론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봅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인간이 도덕 법칙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인간의 의미로 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지와 동기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 판단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중시합니다. 이를 칸트는 실천 이선의 자율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동기가 선하면 선으로 보며, 옳음, 의무의 가치 기준은 자연법적 원리로 계약론에 근거합니다. 의무론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때의 직관과 결단에 따르는 행위 의무론과,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규칙 의무론으로 구분됩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어떤 목적, 행복이나 쾌락이 있음을 전제로
전개되는 윤리설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도덕적 행위 판단 기준을 동기가 아닌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잘 사는 것을 선으로 파악합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함으로써 가치의 혼란을 막고 도덕적 권위를 높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도덕 규칙한 상호 충돌 시 해결이 어렵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덕 법칙을 실현하게 하는 의지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도덕 법칙을 인간 자신이 내부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표적 사상으로는 중세를 지배한 그리스도교 사상과 칸트의 윤리설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은 인간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쉽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승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목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즐거움과 쾌락의 측정 문제, 공리의 극대화가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결과에 집착하다가 수단과 과정의 도덕성을 무시하는 등의 문제를 비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경찰권 남용을 야기하는 경우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 사상으로는 쾌락주의를 주장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벤넌과 밀의 공리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한자의 뜻 그대로 바르고 곧은 것을 추구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정함과 차별 없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독배를 마셨으며 플라톤은 정의를 개인 또는 국가 구성원이 각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정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조화라는 것, 하모니는 서로가 가진 것을,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를 조화로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현대에도 적용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에는 합법성과 공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는 법과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정당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성실성과 정직성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의는 분배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문제는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개인 소유권의 인정 문제로 시작해서 19세기 산업사회에서 초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로 구조적으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경제적 재화를 비롯한 총체적인 사회적 가치의 평화적인 재분배를 정의로 보는 사회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분배적 정의로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교정적 정의로
손해나 손실을 똑같은 가치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정적 정의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의로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절차와 원칙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의 플라톤은 정의를 사회 전체의 차원인 폴리스 차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데 개인적 정의는 인간성의 건강 및 이성, 정신, 욕망의 조화로 보고 폴리스 차원의 사회적 정의는 통치자 계급과 군인 계급, 생산자 계급이 조화로 봅니다.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통치자로서의 철인 정치를 주장하죠. 즉 정의로운 사회관계는 자유평등의 조화로 구성원의 소외 없이 인간적 삶의 권리를 보장 구현하는 사회관계를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마디로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주라고 정의합니다. 타인에게 이익을 준 덕목이기 때문에 완전한 덕이라고 하며 중용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정의의 유형 중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명예나 물질 등 공동체 내에서 분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말하며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라고 합니다. 즉, 그 사회에서의 인간에 대한 가치 매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사회에 분배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적 정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하는 것, 거래에 있어서 부당이득 등을 시정 내지 교정하는 정의입니다. 즉, 불법 행위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바로잡는 교환적 정의로 그 기준은 손해와 이득의 중용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정적 교환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등가적인 관계가 실현되어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조화가 이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조류를 살펴봅니다. 정의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정의와 현재의 정의가 논의되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시대나 중시시대에는 정의 개념이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된 시기에 평민이나 백성은 생존권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근세에 들어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의 대혁명을 통해 18세기 봉건제적 사회관계가 타파되면서 발전됩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권리가 신장되면서 소유권도 강화된 것이죠. 이때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조를 자유주의라 하고 주된 가치는 자유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가 주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자는 로크와 애덤 스미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세기에는 절대주의 왕정이 수립되어 산업자본주의가 강조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부의 집중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때의 정의는 사회적 가치의 평화적 재분배를 말하게 되었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정형적 분배 원리를 제안합니다. 즉, 각자에게 능력 등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평등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으며 후에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었죠. 근대 자유주의 정의의 개념은 로크와 애덤 스미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로크는 개인의 노동에 의한 공유물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재산 분배의 불공평한 현상은 인간 본성에 기인한다고 보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회계약론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재산의 권리를 가지지만 그들은 재산 축적의 실제적 힘에 있어 평등하지 않으므로 로크적인 자유시장 경쟁의 규칙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거대한 양의 재산을 무한하게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재벌들의 부의 대부분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개인의 이기주의를 더하여 자유시장론을 주장함으로써 자유방임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야경 국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선호 원리에 따라 생산물의 교환은 생산에 드는 평균 시간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자유시장의 기능인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나 양이 결정되어 서로 교환됨으로써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 문제와 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양산되어 사회주의를 대두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차츰 사회경제적 진행 과정을 통해 생산의 과잉, 그에 따른 불황과 실업인구의 대량 창출, 노동의 상품화 및 빈부 양극화 등 제반 사회경제적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시민사회에서 정립된 신분적 평등으로서의 평등 욕구를 경제적 평등으로서의 평등 욕구까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정형적 분배 원리를 제시합니다. 사회경제적 가치의 정의로운 분배는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정형적인 시장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상이한 새로운 방식, 즉 사회적 가치의 전체 배분 과정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형적인 방식에 따라 각자에게 무엇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의적인 분배 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노동기여의 원리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기회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육체적, 정신적 차등이 있으므로 노동에 비례하는 권리는 불평등한 권리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그의 능력 및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물질적인 생산 양식은 삶의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차원들을 결정하므로 그러한 사회생활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회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존 롤스는 사회계획설에 근거한 정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즉, 인간 이성의 한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목적 체계를 갖는 개인과 집단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막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정의는 평등과 정당화 가능한 차등으로 표현되는데 옳음에 위반되는 선은 무가치하다고 보아 의문론적 윤리설을 지지합니다. 다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고 또한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의의 두 원칙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했는데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자유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의 정당화 원칙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자유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차등의 원칙 중 정당화 원칙은 기회균등 원칙에 우선하며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의 계약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약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롤스는 이를 위해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는데 무지배율과 상호무감심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배율은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무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은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룰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성을 지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이론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안에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수업 전에 학습의 틀로서 켄 일버의 사분면을 검토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적용하면서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절대론적, 상대론적 윤리설이나 의무론적, 목적론적 윤리설, 그리고 정의론은 경찰 공무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각각의 이론은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업무 수행은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윌버의 사분면을 활용한 경찰 윤리의 통합적 접근을 살펴보려 합니다. 1사분면의 접근은 개인의 품성, 교육 등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덕성, 윤리성을 함양하는 것과 개인의 일탈에 대한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론적 윤리설 중 행위 의무론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 의무론은 선을 주요 가치로 도덕률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2사분면의 접근은 기존의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경찰 정신교육, 경찰 사명과 임무, 봉사 정신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론적 윤리설 중 규칙 의무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규칙 의무론은 선을 주요 가치로 법과 규칙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경찰 공무원은 경찰 윤리 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3, 4분면은 문화 및 조직 환경 개선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민 서비스 문화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론적 윤리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론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주요 가치로 문화와 관습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경찰 공무원은 중용 원리, 사랑의 원리, 황금률 원리에 따라 대민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4, 4분면은 사회적 제도 개선 등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에 대한 논의 중 정의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옳음에 대한 판단으로 합법성과 공정성을 내부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경찰 공무원은 자유우선성을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정한 균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잡한 윤리론을 배우려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결국 경찰 윤리 기준, 행동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찰 윤리 기준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법 규범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 규범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다분히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찰관 재량행위입니다. 복송의 행위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지시는 오롯이 경찰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한 남용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경찰관은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합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인 도덕률, 즉 양심의 윤리에 따르거나 사회적 정의에 맞게 행동하거나 보편적 도덕 원리인 중용, 사랑, 황금률 등에 근거하거나 경찰 윤리 헌장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도덕 윤리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행동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업무 수행 태도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업무는 공정해야 하며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동료 및 관계기관 간의 협조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이론들을 알아야 하는지 궁금했죠? 결국 경찰 윤리라는 과목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윤리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윤리의 마지막 장으로 내면의 도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인성 및 인성교육 그리고 새로운 효와 효교육에 대해 알아보면서 윤리 파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과제 준비도 잘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볼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